전자회로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전자회로 시스템을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통신 시스템을 나뉘고 있습니다. 전자회로는 아날로그가 기본이긴 하지만 개념화를 통해서 전자회로는 디지털 회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회로의 대표적인 소자인 낫게이트를 트랜지스터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하게 소자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개념을 지우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하지만 디지털은 이산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영역을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통신 시스템을 구별을 합니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스템의 특징,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과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비교하려면 먼저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념부터 잡아야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라든지 영상, 온도, 자, 이러한 것은 아날로그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컴퓨터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파일은 디지털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별하는 차이는 뭔가 라고 하면 아날로그는 이름 그대로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부릅니다. 아날로그라는 말 자체도 영어에 찾아보게 되면 아날로그는 비슷하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유사성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건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값이 연속적으로 변한다. 자, 우리가 회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파형을 보는데요. 파형을 영어로 하면 wave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파형을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아날로그 시그널과 대비되는 것은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디짓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짓은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숫자는 실수가 아닌 다음에야 자연수와 정수와 같은 숫자는 하나씩 하나씩 딱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들의 집합을 디지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면 숫자들의 이제 집합체인데 숫자이기 때문에 회로에서 사용할 때는 이산적인 신호다. 우리 현실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이산적이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지만 무언가 값이 숫자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유사하지 않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을 이산적이다고 표현을 합니다. 뚝뚝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파형을 discrete waveform이라고 하는데 discrete waveform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엄격하게 구별을 하면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실험에서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측정을 하면 신호 자체는 빨간색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막 나올 텐데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신호를 디지털 바꾼다고 하는 것은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값이 12였고 여기는 39, 63, 78, 82, 70. 자, 원래 값 자체는 연속적으로 변해 왔는데 내가 특정 시점에서 값을 읽게 되면 그 값은 고정된 값이 됩니다. 자, 값이 고정되는데 아무 값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디지털적으로 변환을 할 때 필요한 해상도가 있습니다. 그 해상도 범위 안에서 값이 이산적으로 떨어져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신호를 디지털적인 신호로 바꾸는 게 현대적인 회로 혹은 현대적인 통신 장비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부분에 존재하는 정보는 아날로그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디지털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굳이 바꿀 이유는 없죠. 아날로그가 원래 존재하는 특성이면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할 때 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이긴 한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라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 값을 원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이걸 바꿀 수가 있느냐? 신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신호 처리를 아날로그적으로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그림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잡음이 있습니다. 이 잡음, 노이즈로 인해서 아날로그 신호는 원래 값이 무언지 판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어때요? 해상도 범위 안에서 값을 정해주기 때문에 잡음이 있더라도 그 잡음을 특별한 신호 처리하지 않고도 해상도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디지털로 변환할 때 이 해상도는 1이라고 했다고 하면 뭐 14, 15, 16, 17 이렇게 가서 최대값 82까지 가겠죠. 밑으로는 마이너스 80까지 이렇게 갈 텐데, 해상도가 1이기 때문에 잡음이 생겨서 예를 들어 18이라는 신호가 잡음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18.1이 됐어요. 근데 이건 해상도 범위 안에 안 기준으로 해서 보면 18.1은 우리 디지털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17 아니면 18 아니면 19가 돼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건 누가 가까운 겁니까? 18.1은 18에 가장 가깝죠. 그래서 특별한 신호 처리를 하지 않고도 판정을 내릴 때는 이 값은 18이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처리를 내가 전자회로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 디지털을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컴퓨터죠. 더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안에 있는 CPU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디지털적인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적인 처리를 하면 컴퓨터, CPU에서 신호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날로그적인 정보를 디지털로 이제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워낙 컴퓨터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전용 IC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검색을 해야 되는데,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라는 IC를 찾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굉장히 편리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예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바꿀까 고민할 필요 없이 ADC라고 하는 IC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빛을 감지하는 건데요. 자, 빛을 감지하고 싶어요. 자, 빛을 감지하고 싶은데 이 빛은 아날로그 정보입니다. 이 아날로그 정보를 여기에 있는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다. 왜? CPU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적인 처리를 하면 잡음에 강건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꾸는 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적으로 변환하는 게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고 하는 강력한 장치, 지능적인 장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하나 두고요. 이 센서는 저항값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빛이 왔을 때 저항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센서 값은 빛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게 되고 이 센서에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흐르는 전류가 바뀌겠죠. 혹은 걸리는 전압이 바뀌겠죠. 자, 그렇게 돼서 빛을 전압이나 전류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 보통 ADC는 전압으로 감지하잖아요.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압에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든지 회로라든지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 혹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통신이 주어졌을 때 쉽게 개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으로 조금 더 근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송신기와 수신기를 따로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죠. 송신기와 수신기는 같이 한 장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보는 슬라이드에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송신기 부분이고 어디가 수신기 부분일까요? 그걸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송신기 특성은 뭐라고 했나요? 자, 송신기가 만든 RF 신호의 전력을 크게 증폭을 해서 안테나 쪽으로 보내는 기능이 송신기라고 했죠. 송신기에서 큰 출력을 만들어주는 증폭기는 전력 증폭기 PA 혹은 HPA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신기에서는 안테나에 유기된 약한 전력을 잡음이 적도록 증폭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도와주는 장치가 뭐라고 했나요? 저잡음 증폭기 LNA가 됩니다. 그래서 PA라는 증폭기가 있으면 송신기에 해당을 하고요. LNA가 보인다고 하면 수신기가 됩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부분을 찾았다고 하면 신호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당연히 송신기에서는 베이스밴드에서 안테나 쪽으로 신호가 흘러갑니다. 화살표를 끄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신기에서는 안테나에서 기저대역, 베이스밴드 쪽으로 신호가 흘러갑니다. 화살표를 그리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에서 안테나로 가는 신호는 TX에 해당을 하고요. 안테나에서 베이스밴드로 가는 신호의 흐름은 RX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시스템에서 TX와 RX가 엄격히 구별되어져 있는데 공통되는 소자가 하나가 보이죠? 뭔가요? 자, 그 소자는 안테나 소자입니다. 안테나 소자는 따로 쓰지 않고 왜 같이 쓸까요? 안테나 소자가 비싸서 그럴까요? 물론 소자를 하나 더 쓰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안테나는 물리적인 부피를 많이 차지를 합니다. 안테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고 했나요? 내가 사용하는 RF 주파수의 파장이 안테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RF를 과도하게 높인다고 하면 안테나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겠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동통신할 때 불리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RF를 선택을 할 때 기가헤르츠 정도까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테나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안테나를 TX하고 RX가 따로따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송수신기는 안테나를 공용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TX하고 RX를 구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테나를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TX하고 RX가 어떤 지점에서는 서로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TX하고 RX가 합쳐지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이동통신 기기는 TX가 송출하는 전력은 와트 단위입니다. 이동기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력이 되는데요. 수와트 되는 출력을 TX가 보내는데 이 출력이 안테나 쪽으로만 갈까요?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신기 쪽으로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신기 입장에서 보면 수신기가 받고 싶어하는 전력은 누군가요?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넘어오는 신호를 받고 싶지는 않죠. 수신기 입장에서 보면 이 신호는 간섭이고 잡음입니다. 수신기가 받고 싶어하는 전력은 안테나에 유기된 전력입니다. 어떤 송신기에서 쏜 신호가 내 안테나에 유기가 되면 이 전력을 받고 싶어하는 게 수신기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수신기에 유기되는 전력은 굉장히 약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수 마이크로와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와트와 마이크로와트는 100만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RX 입장에서는 송신기에서 넘어오는 전력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그림에서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TX하고 RX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썼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TX하고 RX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TX가 송신을 할 때는 RX 쪽하고는 안테나가 연결되지 않고 TX로만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수신기가 안테나에 유기된 약한 전력을 잡고 싶다고 하면 송신기의 경로를 끊고 수신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안테나하고 수신기가 연결된 상태로 신호를 수신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의 블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봤던 송신기와 수신기 블록에서 배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곱하기 신호는 뭐라고 했나요? 믹서가 되기 때문에 믹서를 거치게 되면 주파수가 바뀐다고 했죠. 자,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삼각형으로 된 블록은 신호를 증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증폭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간략하게 물결무늬 없이 블록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필터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로컬 오실레이터 국부 발진기 역할을 하는 소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frequency synthesizer라고 해서 주파수 합성기가 지역 발진기, 국부 발진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frequency synthesizer는 디지털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훨씬 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IC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아날로그 지역 발전기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 정확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명한 이 장치는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신호를 배울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념을 배웁니다. 아날로그는 신호의 상태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뜻하게 되죠. 현재는 디지털 시스템이 우세하긴 하지만 무선통신, 이동통신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아날로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이 존재하는 영역은 베이스밴드 영역입니다. 베이스밴드 영역이기 때문에 신호를 처리해서 RF로 만들어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전파로 바꿔주는 영역은 모두 다 아날로그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아날로그 영역이 상당히 통신 품질에 큰 영향을. 다음으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아날로그 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 관점으로 보면 채널이라는 이름의 블록 하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날로그 시스템 설명을 했는데요. 송신기와 수신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블록들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보면 간단한 하나의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베이스밴드 신호를 받아서 상대편으로 넘겨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은 큰 관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정보는 뭘까요? 정보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확률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양을 우리가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내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보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개념이 디지털의 시작점입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신호의 변화라고 했다고 하면 디지털은 이산적인 변화입니다. 디지털은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디지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진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복잡한 것은 싫기 때문에 진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이진법을 이용하는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인 빗들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아날로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를 일단은 디지털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장치는 ADC라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ADC는 Analog to Digital Converter라고 해서 요거의 약자가 ADC가 되겠습니다. ADC를 시스템에 장착을 하게 되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대역폭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은 오히려 대역폭이 늘어납니다. 약점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디지털은 컴퓨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를 내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통해서 늘어난 대역폭을 아날로그 자체보다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소스 코딩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디지털 정보를 압축을 해서 크기를 줄여주는 과정을 소스 코딩이라고 부르고 소스 코딩을 해주는 장치를 소스 인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소스 인코더를 통과한 정보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할 텐데요.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항상 잡음이라든지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널에 존재하는 잡음과 간섭을 없애면 좋겠는데 아날로그로 처리할 때는 잡음과 간섭을 없애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잡음과 간섭을 효과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채널 코딩, 채널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채널에 존재하는 잡음과 간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체계를 바꿔주는 과정, 이걸 채널 코딩이라고 부르고요. 채널 코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채널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채널 인코더를 통과를 하게 되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할 준비는 마치게 됩니다. 다만 소스 인코더, 채널 인코더를 통과한 정보는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전자회로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은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부분을 실제 신호인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바꿔줘야 되는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디지털 마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디지털을 어떻게 아날로그로 바꿀 건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들을 통칭해서 디지털 마듈레이터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을 통해서 전송된 정보는 수신기 쪽으로 들어가겠죠. 수신기의 과정은 송신기 과정의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마듈레이터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표현된 베이스밴드 신호를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바꿔줍니다. 그럼 그 디지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송신을 할 때 소스 인코더와 채널 인코더를 통해서 정보의 부가적인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체계로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채널 인코더의 짝꿍에 해당하는 채널 디코더를 통해서 채널 코딩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인코더의 짝꿍에 해당하는 소스 디코더를 통해서 압축된 정보를 압축되기 전 정보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스 디코더를 통과한 정보는 내가 정보를 표현하기에 아주 편리한 신호가 됩니다. 그럼 이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 특성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체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영상이라든지 소리라고 하면 이 디지털 정보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됩니다. 디지털 정보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장치는 ADC의 짝꿍에 해당하는 DAC가 되겠습니다. DAC는 Digital to Analog Convert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이 구현이 되게 되겠고요. 요즘은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장치는 모두 다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아날로그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이 가져야지 전체적인 통신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